(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홍춘욱 지음. 출판사는 락미디어. 오늘은 제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의 제목은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출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제하의 꼭지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시장 경제 국가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주식시장만큼 상징적인 것도 없는 듯하다. 전광판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주가, 주식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 환호하거나 절규하는 사람들, 이만큼 극적인 장면도 없을 테니 말이다. 주식시장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곳이다. 여기서 주식이란 어떤 기업의 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분은 아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인생을 거는 수준의 결의가 필요했다. 인생을 거는 수준의 결의가 필요했다. 일이 안 풀려 망하게 될 경우 사업으로 인해 부채를 끝까지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 채무 불이행은 매우 가혹하게 다뤄졌다. 로마에서는 아무리 작은 채무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경매에 붙였는데 서구 세계에서 이 관행은 1900년대 19세기 1800년대죠. 18세기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기는 대단히 힘들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모한 책임 원칙이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대항해 시대가 열린 후 1년에서 2년 단위가 아닌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유한 책임을 기본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즉 주식회사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투자했던 지분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게 유한 책임 제도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항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힌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것만 왜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출범하게 되었을까? 동인도 회사, Dutch East India Company, Dutch East India Company가 동인도 회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덜란드가 중세 유럽 사회의 핵심인 장원 제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장원 제도란 영주가 자신의 봉토에 속한 농노들을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영주는 자신에게 몸을 의탁한 농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즉 신변보호와 농사 지을 토지의 이용권을 보장했다. 영주가 권세를 잃거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면 그의 장원은 다른 기사나 영주에게 넘어가게 되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거래관계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네덜란드 대부분의 주에는 장원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육지 대부분이 바다나 늪지를 개간한 땅이다 보니 교회도 귀족도 소유권을 선뜻 주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른 유럽 나라 사람들과 달리 직접 개척하거나 간척한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았다. 귀족이 소유한 땅은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해당하는 홀란드 주 기준으로 단 5%에 불과했다. 이 덕분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통과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15세기 후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마르틴 루터의 의견서, 여기에는 95개조 반박문이 포함이 되었죠. 마르틴 루터의 의견서를 인쇄해 배포한 곳도 암스테르담이었다. 그곳에서는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사상가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펼치고 논쟁을 벌일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관용적인 편이며 마약, 매춘 등을 가장 먼저 합법화하기도 했었다. 네덜란드의 개방적인 풍토뿐만 아니라 16세기 말부터 이어진 기나긴 독립전쟁 1568년에서 1648년에 일어났던 독립전쟁 또 혁신을 유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남부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스페인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고 있던 터라 정부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도모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해외 시장을 오랫동안 개척할 민간 자본을 육성해야 했는데 동인도 회사가 기가 막힌 대안이었다. 동인도 회사는 아프리카 최남단 희만봉부터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까지 펼쳐지는 광대한 지역에서 요새를 쌓고 군사력을 행사하는 등 네덜란드 정부가 할 일을 대신했다. 더욱이 동인도 회사 암스테르담 사무소에 초대 주주로 등록한 사람이 1143명에 이를 정도여서 거대한 자본금을 쉽게 모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몰루카 제도를 점령하고 여기에 요새를 쌓고 이를 지킬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거대 조직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위험도 없었다. 소유권이 경영권과 분리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은 선출된 이사들이 내렸고 투자자들은 이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주식을 팔거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실체였기에 소유자 개개인과 분리되어 수명에 제한이 없었다. 마지막 대목을 부연 설명하자면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던 네덜란드 정부도 이 회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처음 만들어진 동인도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21년 뒤에 청산될 예정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21년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동인도 회사의 설립자들은 이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간 정산
중간 정산 조항을 넣었다. 설립한 지 10년이 되는 1612년에 회계 장부를 총정리하고 회사의 운영 상태를 주주들에게 공개한 다음 투자금을 회수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걱정은 괜한 것이었다. 도표에서 보듯이 동인도 회사는 수백 년 동안 유지되었고 암스테르담의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이 세워질 정도로 많은 투자자가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게 되었다. 동인도 회사는 몇 차례 위기를 맞긴 했지만은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많은 주주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물론 만사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주식시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택급음이 일어났고 동인도 회사가 성공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바람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후추를 비롯한 귀한 향신료가 나는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를 아예 점령해 버리는 바람에 너무 많은 돈이 유입되었다. 물론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경기는 좋아진다. 하지만 그 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튤립 파동이다. 튤립 매니아. 자, 다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1630년대 후반 시작된 이른바 튤립 파동의 영향으로 급등했지만 이후 튤립 가격은 폭락한 반면 동인도 회사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이익 증가와 배당 지급으로 내재 가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터키 원산의 원예식물 튤립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튤립 국은 형태로 거래가 되었기에 꽃의 모습과 빛깔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사행성을 부추겼다. 1630년대 중반에는 뿌리 하나가 숭늉공 연소득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는 등 가격 상승이 새로운 매수자를 부르는 전형적인 금융투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팔겠다는 사람들만 넘쳐나서 거품이 붕괴되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튤립 버블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가격 흐름 역시 버블이라고 지칭할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동인도 회사 주가는 1630년대 이후에도 상승했다. 특히 17세기 동안 발생했던 주요 전쟁에서 네덜란드는 항상 우위를 점했고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를 지배하며 향신료 공급을 독점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음을 생각하면 튤립 파동으로 네덜란드가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된다. 컬럼버스를 후원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16세기 초반 아메리카 대륙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다지를 발견한 스페인은 왜 네덜란드의 독립을 저지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